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논란으로 여야의 협상은 또다시 꼬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끝으로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의 여의도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또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명동의안 내일 직권상정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 그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가 마친 날 3일 이내에 심사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의장이 인준안을 바로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심사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사항을 그대로 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인사청문회가 마친 지 사흘이 지났거든요. 내일로 따지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마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물론 이제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건 그렇지만 이제 한국당이 반대를 해서 사실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가 불발이 됐잖아요. 네, 뭐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 법으로 하기 전에 어떤 협의를 거치고 협상을 거쳐서 그렇게 합의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정치인데 결국 법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직권상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수적인 부분도 우위를 확실히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 후보자 내정자에 대한 처리 자체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무난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직권 상정만 되게 되면은. 그냥 문제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뭐냐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가 없었거든요. 이 상권 분립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심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적 여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여기에다 위중성에 대해서 잘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세균 후보자가 갖고 있는 도덕적 결함에 대한 결정적인 플러스 알파가 나와줬으면은 이 상권 분립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도드라졌었고 여기에 대해서 자격 시비가 더 불붙을 수 있을 텐데 한국당의 입장으로서 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데 좀 실패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민적 여론이 상권 분립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세균 후보자가 총리가 되는데 무슨 결격적인 한 방이 있겠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은 충분히 밀어붙여도 여론의 불안은 없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일단 임명 동의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4+1 협의체 공조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체로 낙관하고 있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조가 좀 흐트러질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거든요. 예,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하니까 인준 투표가 갈 경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란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 부분은 뭐 근거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이 그러니까 국가의전서열 2에 계시던 분이 국가의전서열 5인 그러니까 행정부의 그러니까 지금 행정 수반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상권 분립을 위배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러니까 법 여건의 그 의원들이 표심에 반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뭐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이 부각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지금 정세균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산 문제 그러니까 부분이 상당히 또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여건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마 낙관론의 근거인데 이에 반해서는 뭐 민주당이 또 나름대로 낙관하는 그 근거는 분명히 있죠. 지금 이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상권 분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정세균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긴 하지만 법여건의 있는 군소정당 후보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지역구가 호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표심을 봤을 때는 쉽게 이탈하기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아마 인준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아마 나름대로 그 낙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실 내일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무기명 투표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히 4+1 협의체의 공조를 바라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출범한 세보수당에서 조금 공조가 흔들리거나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새 보수당과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불가에 대한 이 입장을 좀 같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나와집니다. 반면에 이제 뭐 정의당이라든가 유승엽 대한신당이라든가 민평당 같은 입장에서는 결정적 한 방이 없지 않느냐. 뭐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이제 내밀하게 보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4+1 공조체제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언론에 보도한 바와 같이 이게 무기명 투표, 인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하게 되면 여기에 좀 정의적 차원에서 반란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데 사실 그보다는 다른 데 속내가 있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4+1 체제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기브앤테이크 관계입니다. 소위 실리적 관계죠. 주면은 받을 게 있어야만이 4+1 체제가 가능한데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 총리 인준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른 야권 사당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실리적 측면에서 따져본다 그러면 4+1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사실상 뭐 저는 좀 그렇게 뭐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낙관적인 의미로 보지 않냐면은 결국 이것이 4+1 체제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한 배에 탔는 입장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비례 신당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조가 흔들리게 되고 무기명 투표로 인해서 여기 반란표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소위 비례자유한국당의 마찬가지로 비례에 대한 부분들을 독자 행복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는 약속 파기로 갈 수 있는 균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매듭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4+1 협의체가 그대로 갈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무적 부담이라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소위 말해서 설날에 대한 명절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총선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봤을 때 한국당과 이 보수 진영을 배제한 상태에서 계속 4+1 체제를 계속해서 가져간다. 이거는 좀 무리한 면이 따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어떤 표심 자체가 보수로 이반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이탈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현직 총리 이낙연 총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정도면 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총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고 이낙연 총리 역할론 좀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내일 만약에 인준 투표,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총리가 교체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인준 처리가 늦어져서 그러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6일인데 1월 16일 이후에 만약 처리될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지역구 선거가 나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걸림돌이 제가 되는 셈이니까 아마 본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마 정계에 복귀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지금 4월 달로 닥쳐 있는 21대 총선에 아마 뛸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은 비례대표로는 출마하지 않겠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구인데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진작부터 지금 서울 종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 본인이 아마 종로에 출마를 해서 뭔가 지금 새로운 바람을 한번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수성을 하는 챔피언의 입장인데 사실 이낙연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약간은 조금 이 도전자의 파이팅 정신이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종로로 나올 경우에 그럼 대항마를 누굴 낼 것이냐, 과연 한교안 대표가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수를 빼앗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의 빠른 행보가 일단은 조금 선점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낙연 총리가 차기 여권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상당 기간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을 당에 모시고 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1등 문패를 다는 거거든요. 1등 문패를 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지금 당의 당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쥐고 있고 그리고 사실 총선에서 이낙연 총리가 그러니까 사령탑을 맡게 될 경우에 두 사람 투톱 간의 역할 분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단 보수 야당은 통합을 위한 통합혁신 추진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3대 원칙 때문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뭐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 생활을 파탄해서 이제 서로가 이혼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재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연애하다 결혼하는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살다가 헤어져서 이혼했는데 이걸 재혼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 통합을 좀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새보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한국당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 그것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는 겁니다. 결국 이혼하게 된 동기가 이러이러한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재혼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서로의 말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고 있지만 발길은 테이블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소위 신경전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일단 일단 한국당하고 사실상 그 당시 이제 8일인가요? 그때 협의했는 그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쉽게 굴러갈 걸로 이제 전망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라. 뭐 여기서 의총을 통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황 대표 입장에서 있어 공식적 입장을 천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황교안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뚫고 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 그러면은 이미 지금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을 꽃가마 태워서 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새보수당에서도 이 통합에 적극적인 찬성하고 가담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뭔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가 결국 누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결단해야 되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책임지고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그런 결단이 없이는 이 통합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게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통추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보수 연대가 성공하려면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통추위에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이 보수 통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통추위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수의만 지지표 갖고는 뭔가를 승리를 하기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의 기치를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모셔오는 것이 아마 필요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쉽게 지금 거기 발을 들여놓기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명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때까지 중도 또 그리고 한때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하면서 진보하고 손을 잡았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보수로서 태어날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 지금 통출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지금 하나의 거기 정치적인 중심축이 자유한국당이 된다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로서 제도는 혁신도 쇄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거기 뛰어들 수가 있느냐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의 문제죠. 실제 본인이 지금 한동안 지금 정치판에 지금 1년 6개월 정도 떠나 있었는데 단기 필마로 거기 뛰어들어서 과연 정치적인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차라리 정치적 포위, 고립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선거법 자체가 준연동형제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독자적인 정치 이 체제를 갖고 가서 이번 총선에 임하더라도 일정한 정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더 나아가서는 이 제3지대에서의 반문연대 정도의 시도는 결국은 다음 대선쯤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박 전 의원도 안 전 대표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으로 녹색 바람을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라며 평가절하했거든요. 복귀하는 안 전 대표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세요? 박 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인 참신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미 새 정치에 대한 부분을 실험적으로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평가절하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전국의 헤게몬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안 전 대표의 이 헤게몬이 가능성은 보수 신당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의
결함 여부에 상당히 많이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일단 안 전 대표의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전 대표의 정치 철학 배경 자체가 새로운 개혁 보수가 아니고 중도 실용 보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안 전 대표가 추구하는 이념적 정체성 자체는 제3지대의 중도 실용에 바탕에 두고 있다. 즉 지금 이야기하는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 이야기하는 개혁 보수든 중도 보수든 보수적 색채는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그어놓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3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양극단의 진보 보수 진영의 중간지대에 있는 제3지대가 중도 실용이냐 아니면 중도 개혁이냐 중도 보수냐 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이 연대를 해서 또는 통합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정치판 자체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가느냐면 극단으로 갑니다. 네. 극단으로 가게 되면 제3지대가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중도 실현이든 중도 개혁이든 안철수 대표가 차지할 수 있는 포지션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결합에 실패한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2분, 4분, 5일 된 보수 진영이 흐트러지게 되고 없고 여기 중도 실용이라는 이야기를 달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 가지고 있는 제3색들이 3지대 사람들이 훨씬 움직이기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의 통합이 실패하고 결합이 실패하게 되면은 중도 실용 진영의 포지션이 훨씬 커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이 부분에 매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대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 있긴 하지만 검찰총장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일단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검찰 이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지금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인사권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인사를 한 셈인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편파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출되지 않은 그러니까 권력인 그러니까 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 된다는 창건에서의 검찰 인사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이 사실 그 지난해 7월 달에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이 단행된 여러 가지 인사를 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특수통들이 상당히 약진해서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소위 말해서 균형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인사가 필요했다는 것이 아마 집권 측의 아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듯이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한 인사를 불과 6, 7개월 만에 다시 뒤집는 인사를 한다는 부분에서의 정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검찰이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대상이 권력의 핵심,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그러니까 좀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이번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부분을 패싱했다. 그러한 논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러니까 비판의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양측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붙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인사 자체가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쓰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지지하는 여론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다 지켜보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평가로서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논란은 상당히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또한 설 연휴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수사 동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수사들이죠. 뭐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 의혹에 대한 수사, 여기에 이제 반부패, 그다음 공공수사본부, 수사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부장급에 대한 인사인데 실질적으로 뭐 언론에서는 2차 학살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뭐 고위급 검사장급 부분대야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사의 연속성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수사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갑자기 수사의 실무진들이 바뀌게 되게 되면은 그 혐의점에 대한 포인트를 다시 찾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 보직 기간이 1년을 채우지 않고 바로 인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자유스러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필요 보직 인사에 기여된다는 내부 규정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완전한 어떤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그건 차치하고더라도 과연 국민 여론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는 걸 잘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민주적 편파 수사다, 민주적인 어떤 통제를 해야 되겠다, 독점적 수사다 이야기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체제가 실질적으로 박근혜 또는 이명박 그리고 여기 대법원까지 다 구속했던 법적으로 처리했던 그런 팀이 윤석열 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기대한다는 게 사실 무리죠. 뭐냐 그러면은 정치 검찰에 대하면 정치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한쪽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뭔가 나와야 되니까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양 대통령 다 구속시켰죠. 대법원까지 구속시키는 그런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달 동안 국회를 시끄럽게 했던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검찰개혁 법안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죠. 형사조정법 이제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한국당이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를 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당이 사실은 지난번 그러니까 임시국회에서 사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 제기해놨던 필리버스터를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철회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새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는 아마 나름대로의 막판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뭐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집권 세력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일 표결 처리가 되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은 돌아와서 챙길 수 있는 정치 실리가 별로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 4+1 체제만 이 동원되는 속에서의 아마 표결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뭐 똑같은 우리 차재우 교수의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죠. 세상사 모두가요.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면 모자르면 못하다는 것인데 4+1 협의 체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예민한 사안인데 이런 상황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더군다나 설 민심을 앞둔 상황에서 4+1 협의체만 계속해서 몰고 나가고 그걸 통해서 통과 대한 부분들을 관철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 성공을 했으나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얻을 수는 있으나 버릴 게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 민심에 대한 위반입니다. 결국 한국당이 잘했든 못했든 일방적 통행으로 인해서 모든 법이 처리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중도 진영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보수적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정의 독과점적인 그 어떤 여당의 처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몰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국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보이겠죠. 그런 한국당의 입장에서 여기에 뭐 적극적으로 동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죠. 과유불급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이상희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